방금 막 구청에서 받아든 이혼 서류를 든 내 손가락은 조금 떨리고 있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서류 한 장이 손안에 들어오니 박민준과 혼인신고를 하던 그날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든든했다. 박민준과 결혼한 3년 내내 시어머니는 단 하루도 나에게 좋은 낯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매일같이 내 흠을 잡아냈고 내가 한 음식은 맛이 없다거나 돈을 헤프게 쓴다고 타박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내가 3만 원짜리 티셔츠 한 장을 사도 집안 말아먹을 년이라며 반나절은 구시렁거렸다. 구청 문 앞에 서서 어디부터 가서 짐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어찌나 힘이 센지 하마터면 바닥에 나동그라질 뻔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역시나 시어머니였다. 잔뜩 일그러진 얼굴에 눈은 부릅뜬 것이 그 기세에 침이라도 튈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내 팔을 붙들고 찢어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서연, 내가 아주 잘나셨어. 감히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해? 내 아들 버리고 더 좋은 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나는 팔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어찌나 세게 붙잡았는지 손목이 금세 붉어졌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 이미 이혼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좋게 말씀하세요. 좋게 말해? 너랑 할 좋은 말이 뭐가 있는데. 시어머니는 손을 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이해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아. 박서방 집에 시집 온 지 3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았잖아. 우리 집에서 너를 안 쫓아낸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야지. 네가 감히 먼저 이혼하자고 해? 네가 미쳤구나.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었다. 예전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꾹 참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박민준과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더 이상 그 여자의 화풀이 대상이 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차가운 얼굴로 쏘아붙였다. 아이를 못 갖는 게 저 혼자만의 문제인가요? 잘 모르시겠으면 박민준 씨더러 병원에 가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자고 한 건 박민준 씨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아들은 멀쩡해. 문제 있는 건 너야.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회사에서 남자 동료들이랑 그렇게 붙어 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누가 알아? 우리 박서방 집안은 너 같은 여자는 절대 용납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박민준의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고 동료들과는 정상적인 업무 교류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입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이 되어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분노를 억눌렀다. 동료들과는 업무상 필요한 대화를 나눴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 모함하지 마세요. 그리고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는데 제공도 적지 않아요. 애초에 제가 아니었으면 네가 뭘 했는데?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내 어깨를 거칠게 밀치는 바람에 나는 뒤로 몇 걸음 비틀거리다 하마터면 가로등에 부딪힐 뻔했다. 시어머니는 허리에 손을 얹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똑똑히 들어, 김서연. 그 회사는 내 아들 박민준 거야. 너랑은 아무 상관없어. 넌 회사에서 내 아들이 주는 월급이나 받아먹던 주제에 이제 이혼했으니 당장 꺼져. 우리 집안에서 단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낼 생각하지 마. 그 오만한 얼굴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가 나서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엄마의 번호를 눌렀다. 엄마는 여러 개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다. 예전에 박민준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엄마는 내 체면을 봐서 거액을 투자해 주셨다. 그리고 여러 거래처까지 연결해 주셨다. 그게 아니었다면 박서방 집안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전화는 금방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이혼 서류는 받았어? 받았으면
어서 집으로 오렴.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으라고 했다. 1, 2, 3, 4, 5.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엄마, 서류는 받았어요. 그런데 방금 시어머니가 또 저한테 욕을 하고 밀쳤어요. 회사가 박민준 거고 저는 당장 꺼지래요. 제가 동료들이랑 이상한 관계라고 모함까지 했어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변했다. 엄하고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뭐라고? 그 여자가 감히 너한테 그런 짓을 해? 너 지금 어디야? 다치진 않았고? 구청 앞이에요. 손목을 세게 잡혀서 빨개진 것 말고는 괜찮아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았다. 거기서 잠시만 기다려. 그 여자랑 싸우지 말고 엄마가 지금 바로 사람 보낼게.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리고 박서방네 회사, 애초에 내 얼굴 봐서 투자한 거야. 그들이 그렇게 분수도 모른다면 나도 더는 봐주지 않을 거야. 서연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당장 비서시켜서 박서방네 투자금 전부 회수하라고 할게. 그리고 내가 연결해준 협력사들한테도 전부 계약 중단하라고 할 거야. 내 지원 없이 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 전화를 들고 있으니 마음이 금세 편안해졌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옆에 서서 나를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백이라도 부르시겠다? 내가 말하는데 김서연, 소용없어. 이 바닥에서 우리 박서방 집안에 덤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차갑게 웃으며 전화에 대고 말했.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엄마 말씀대로 처리해 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전화를 끊자마자 다가와 다시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 그녀의 손을 피했다.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손대시죠. 방금 회사가 박민준 거고 저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죠? 그럼 좀 이따가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지금처럼 그렇게 당당하실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비웃었다. 어디서 감히 겁을 줘? 우리 회사 아주 잘 나가. 어제도 큰 계약 하나 따냈다고. 네가 전화 한 통 한다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혼하더니 정신이 나갔나 보구나.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엄마는 일 처리가 언제나 확실하고 신속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서방 집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나는 몸을 돌려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예전에 얻어둔 원룸으로 가서 시댁에 두고 온 내 짐들을 챙겨 나올 생각이었다. 시어머니는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김서연, 거기 안 서? 우리 집 물건 다 내려놓고 가. 내 옷이랑 신발 전부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잖아. 하나도 못 가져가.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옷이랑 신발 전부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박서방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댁에 있는 제 귀금속들 전부 우리 엄마가 사주신 거니 전부 다 가져갈 겁니다. 어머님 댁 물건은 단 하나도 필요 없어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퍼붓는 욕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버스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3년이었다. 내가 박서방 집에서 숨죽이며 살았던 이유는 처음에는 박민준과 정이 있었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민준은 모든 일에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였을 뿐만 아니라 나 몰래 회사 비서랑 바람까지 피웠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박민주는 붙잡았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찾아와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며 별일 아닌 걸로 소란 피우지 말라고 나를 설득했다. 이제 다 끝났다. 드디어 이혼했고
박서방 집안의 대가도 치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속이 다 후련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집에 가는 길이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엄마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다. 이미 비서에게 투자 철회건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집에 가서 푹 쉬고 안 좋은 일은 잊어버리라고 하셨다.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 나는 차에서 내려 내가 얻어둔 원룸으로 향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할 필요도 없었다. 마음이 정말 편안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을 보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박서방 집안에 좋았던 시절은 끝났다는 것을. 원룸 문을 닫고 손잡이에서 아직 손을 떼지도 않았는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꺼내보니 화면에 김 실장님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마음이 든든해졌다. 김 실장님은 엄마 밑에서 20년 가까이 일해온 엄마가 가장 신뢰하는 분이셨다. 평소 회사 일이든 집안일이든 김 실장님 손에 들어가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 예전에 내가 시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엄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을 때면 몰래 김 실장님께 털어놓곤 했다. 그러면 실장님은 항상 방법을 찾아주셨고 때로는 엄마가 만든 간식을 몰래 가져다 주시며 그 차가운 집에서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막 집에 도착한 후라 목소리에는 편안함이 묻어났다. 실장님, 웬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님의 차분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씨, 지금은 안전하게 도착하셨습니까? 아까 사모님께서 사무실에서 아가씨가 박서방네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쥐고 계시던 만년필을 부서져라 움켜주셨습니다. 제게 신신당부하시더군요. 꼭 먼저 아가씨께 전화해서 상황을 여쭙고 억울한 일 당하고 혼자 속상해하지 않게 해드리라고요. 그리고 박서방네 회사 일은 사모님 지시가 내려졌으니 제가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가씨께서 마음 놓으시도록 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 실장님의 말을 듣자 코끝이 찡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시댁에서의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제 막 그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왔을 뿐인데 엄마와 김 실장님이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코를 훌쩍이며 웃으며 말했다. 실장님, 저 괜찮아요. 벌써 집에 도착했어요. 전에 얻어둔 원룸인데 아주 안전해요. 걱정 마세요. 박서방네 일은 그냥 진행해 주세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사정 봐주지 마세요. 그동안 그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들도 똑같이 당해봐야죠. 김 실장님이 전화기 너머로 나지막이 웃으셨다. 아가씨, 그 말씀은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모님께서도 방금 그러셨습니다. 박서방 집안이 아가씨가 당신의 딸인 줄 알았다면 간이 10개라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제가 이미 박서방네 투자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관련된 모든 투자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직원을 보내 투자 철회 통지서를 박서방네 회사에 직접 전달하고 반드시 면전에서 서명을 받아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에 사모님께서 직접 박민준 씨에게 소개해 주셨던 협력업체 사장님들께도 제가 일일이 다 전화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사장님들이 사모님의 뜻이라는 걸 듣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박서방네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 두 곳은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늦어서 사모님 심기를 거스를까봐 두렵다고요. 이 말을 들으니 속이 다 후련했다. 아까 구청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고 밀쳐졌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나는 소파에 기대앉아 책상 위에 이혼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웃으며 말했다.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네요.
김 실장님 일 처리도 정말 빠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요. 아가씨,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김 실장님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푹 쉬시고 안 좋은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드시고 싶으신 것이나 필요한 물건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기사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아니에요, 실장님. 저 혼자 잘할 수 있어요. 바쁘실 텐데 괜찮습니다. 김 실장님과 몇 마디 더 나눈 뒤 그분의 건강도 챙기시라고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혼 서류를 다시 한번 집어들었다. 붉은 표지 위에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박혀 있었다. 예전에는 그 글자들이 참 눈에 거슬렸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했다. 지난 3년간 나는 시댁에서 숨죽이며 살았다. 아침 오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밥을 차렸고 밤 10일, 12시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다. 그렇게 해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내 흠을 잡았다. 내가 한 밥이 식당 밥보다 맛이 없다느니, 집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느니, 박민주는 어떤가. 내가 이런 일들로 하소연하면 그는 항상 우리 엄마 나이도 많으신데 당신이 좀 참아라고만 했다.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이제 다 끝났다. 드디어 해방이다. 더는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혹시 택배나 배달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다. 어제 마기사 와서 인터넷으로 생필품 몇 가지를 주문했기 때문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라고 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김대리? 김대리 맞지? 나 이 부사장이야. 전화 속 남자는 말이 무척 빨랐고 목소리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어디야? 자네 시어머니 좀 어떻게 잘 말해주면 안 될까? 박 사장이랑 그만 싸우시라고. 지금 회사에 큰일이 났어. 이러다가 회사 망하게 생겼다고.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 부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박민준의 회사 부사장이었다. 내가 격리로 일할 때 그와는 자주 마주쳤다. 사람은 괜찮아서 평소 나를 잘 챙겨주었다. 가끔 시어머니가 회사에 찾아와 나에게 행패를 부릴 때면 이 부사장이 나서서 중재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시어머니를 좀 무서워해서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멀찍이 도망가곤 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겨우 몇 시간 지났는데 김 실장님 일 처리가 정말 빠르시네. 협력업체에서 벌써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다니.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주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사장님, 웬일이세요? 저한테 무슨 일로? 저 박민준 씨랑은 이혼했어요. 어제 서류 정리 끝냈고요. 이제 그 집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님께 잘 말씀드리라니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회사에 큰일이 났다니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와서 행패라도 부려요? 이 부사장은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다. 김대리, 나한테까지 모르는 척하지 마. 자네랑 박 사장이랑 이혼한 거 회사 사람들 다 알아. 누가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문제야. 방금 1시간도 안 돼서 벌써 5군데에서 계약 해지 통보서가 날아왔어. 우리랑 협력을 중단하겠대. 전에 맺었던 계약도 다 무효라면서. 그리고 예전에 우리한테 거액을 투자했던 그 대기업 있잖아. 사모님네 회사. 거기서도 방금 전화가 와서 투자를 철회하겠다고 했어. 김대리, 생각 좀 해봐. 협력업체들이 다 떠나고 투자금까지 빠지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야. 회사 사람들 말이 이 모든 게 자네랑 관련이 있다던데 우리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예전에 동료였던 정을 봐서라도 우리 좀 도와줘.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 와서 급한가 보지? 예전에 내가 회사에서 시어머니한테 욕먹고 있을 때 당신들은 왜 내 편 한 번 안 들어줬는데?
박민준이 비서랑 바람 피운 거 회사 사람들 다 알면서 나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을 때 왜 아무도 나한테 귀띔 한 번 안 해줬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일부러 곤란한 척하며 말했다. 부사장님,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냥 월급 받는 작은 격리 직원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이 있겠어요.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투자금을 빼게 만들다니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마 최근에 회사에서 누군가 높은 분 심기를 건드린 거겠죠.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 부사장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근에 누구 심기를 건드린 일 같은 거 없었어. 어제만 해도 대기업이랑 수십억짜리 계약을 따냈다고. 박 사장이 올해 회사 돈 많이 벌게 생겼다면서 다들 열심히 하면 연말에 보너스 두둑이 챙겨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출근하자마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내가 아까 박 사장한테 전화를 대여섯 통이나 했는데 받지를 않아. 아마 아직 자고 있나 봐. 그래서 자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기는 하더라고. 그런데 회사에 큰일이 났다고 하니까 급하기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헛소문 퍼뜨린다고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박 사장이랑 사이를 이간질해서 회사 경영권을 뺏으려고 한다면서. 김대리, 이게 말이 돼? 나는 다 회사를 위해서 이러는 건데 어떻게 이간질이 되냐고.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관뚜껑을 봐야 정신을 차릴 사람이다. 이 와중에도 고집을 부리다니, 심지어 이 부사장이 경영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다니. 전화기 넘어 이 부사장이 얼마나 억울할지 눈에 선했지만 나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그가 예전에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부사장님, 너무 걱정 마세요. 박 사장님이 좀 이따 전화를 받으실지도 모르잖아요. 박 사장님께 잘 말씀드려서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저는 정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집 사람이 아니니까 돕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네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서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꿔버렸다. 전화를 끄는 이 배가 고파졌다. 아침에 김밥 한 줄 먹은 게 달아 벌써 오후 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몇 개와 시금치 한 단, 그리고 지난번에 먹다 남은 라면이 있었다. 라면이나 끓여 먹기로 했다. 계란 하나 풀고 시금치도 좀 넣으면 간단하면서도 든든할 것이다. 막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켜려는데 갑자기 밖에서 쾅, 쾅, 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짝이 부서질 듯한 기세였다. 이어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사이에 두고도 똑똑히 들릴 정도였다. 김서연, 문 열어.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문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가스레인지 위로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지? 이 집은 이혼하기 전에 몰래 얻은 곳이라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박민준조차 모르는 곳인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 박민준이 말해줬나? 아닐 텐데. 박민준은 어제 구청에 같이 갔다가 바로 헤어졌다. 그도 내가 사는 곳을 모른다. 그럼 시어머니가 나를 몰래 따라온 건가? 그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이 시어머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스토킹까지 하다니.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지 않고 문 너머로 말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 박민준 씨랑 이혼했어요.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왜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어서 돌아가세요. 이웃들한테 피해주지 마시고요. 문 밖에 시어머니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김서연, 시치미 떼지 마. 너 거기 숨어 있다고 끝날 줄 알아? 내가 묻는데 이거 네가 꾸민 짓이지? 우리 회사 협력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자들도 돈을 빼겠다고 하는 거 네가 뒤에서 조종한 거 맞지? 당장 내 백한테 그만두라고 해. 안 그러면 너랑 나랑 끝장이야.
나 오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제야 내 짓인 줄 알았나 보네. 진작에 뭐라고? 나는 문에 기댄 채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사람 잡지 마세요. 제가 무슨 빽이 있어요? 예전에 회사는 박민준 거고 저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건 박민준 씨 월급 받으면서 그 집안에 얹혀 사는 거라고도 하셨죠. 이제 회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왜 저를 찾아오세요? 박민준 씨를 찾아가셔야죠. 그 능력 있는 아드님을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는지 문 밖이 잠시 조용해졌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울음 섞인 아주 가련한 목소리였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너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밀치고 다 내 잘못이야. 네가 어른스럽게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회사가 망하면 우리 집은 정말 끝장이야. 민준이가 직장을 잃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내 그 빽이라는 사람한테 말 좀 잘해줘. 투자 철회하지 말라고, 협력업체들 계약 해지하지 말라고 좀 해줘. 응,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을게.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나는 조금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고 한여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빌면 다인가. 진작에 뭘 하고. 한 번은 내가 감기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때가 생각났다. 시어머니에게 죽이라도 좀 끓여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나를 꾀병 부린다고 욕하며 집안일하기 싫어서 그런다고 했다. 결국 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죽을 끓여 먹었다. 또 한 번은 엄마가 나에게 수입과일 한 상자를 보내주셨다. 나는 시어머니와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그녀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우리 엄마가 돈 낭비한다고 타박했다. 그 과일이 시장에서 파는 사과보다 맛이 없다면서 결국 그 과일 한 상자는 전부 자기 귀한 조카에게 줘버렸다. 나는 문에 대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그런 연극은 저한테 안 통해요. 예전에 저한테 욕하고 밀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과일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릴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냐고요. 회사가 잘못된 건 다 자업자득이에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박민준 씨를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저 찾아오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당장 돌아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문 밖에 시어머니는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목소리가 다시 사나워졌다. 방금 전에 울음 섞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서연,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3년 동안 너를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모른 척해? 똑똑히 들어. 네가 우리 안 도와주면 내가 매일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릴 거야. 네 이웃들한테 네가 얼마나 은혜도 모르는 인간인지 다 알려줄 거야. 너 여기서 못 살게 만들어주겠어?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우스웠다. 나는 문에 대고 말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 집은 제가 계약한 집이고 저한테는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고 이웃들한테 피해 주시면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할 거예요. 파출소에 가서 제대로 반성 좀 해보시죠. 그때 가서 창피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박서방 집안일 거예요. 문 밖에 시어중약. 이후 이야기는 원문과 동일하게 한국적 상황과 문화에 맞게 각색됩니다. 모든 음식, 지명, 호칭, 사회적 관습 등이 한국적으로 대체되며 이야기의 핵심 내용과 길이는 원본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이 깼다. 눈을 떠보니 햇살이 벌써 침대 머리맡까지 비추고 있었다. 나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온몸이 개운했다. 지난 며칠간 시댁과 시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고 푹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척 만족스러웠다. 일어나 씻고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님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웃으며 말했다.
실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박서방 내에 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김 실장님도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오자마자 소식을 받았는데 오늘 박서방네 회사는 완전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회사 직원들 다수가 회사가 망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월급을 못 받을까봐 걱정했나 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회사 정문 앞에 진을 치고 박민준 씨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말했다. 정말요? 그럼 박민준 씨랑 시어머니는 어떡한데요? 해결할 수는 있대요? 해결은 무슨 해결입니까? 박민준 씨가 아침에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에게 둘러싸였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밀린 월급을 달라고 아우성이었고 시어머니도 따라갔는데 직원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직원들과 싸움을 붙었다고 합니다. 직원들더러 배은망덕하다. 회사가 평소에 잘해주지 않았냐. 이제 와서 회사가 좀 어려워졌다고 들들 볶는다고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고집불통이네요. 그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하다니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네요. 당연하죠. 김 실장님이 말했다. 직원들이 시어머니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한 중년 직원은 자기가 이 회사에서 5년을 일했는데 평소에도 월급이 밀리기 일쑤였다면서 이제 회사가 망하는데 월급까지 떼어먹으려고 하냐며 소리쳤답니다.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합세해서 박민준 씨를 붙들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해서 겨우 상황이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업자득이죠. 평소에 직원들에게 그렇게 인색하게 굴었으니 그럼 월급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박민준 씨가 직원들한테 월급 줄 돈은 있대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서방네 회사 계좌는 이미 텅 비었다고 합니다. 투자금은 회수되었고 협력업체와의 계약도 끊겼으니 회사 수도세, 전기세 낼 돈도 없는데 직원들 월급 줄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찰이 와도 소용없었죠. 그냥 박민준 씨에게 언제까지 월급을 주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수밖에요. 하지만 직원들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라고요. 속이 후련했다. 정말 쌤통이네요.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박민준 씨가 직원들한테 얼마나 인색한지 잘 알아요. 월급을 몇 달씩 미루다가 겨우 주고 때로는 별의별 이유를 대서 월급을 깎기도 했죠. 이제 직원들이 월급 달라고 하는 건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김 실장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기분이 무척 좋아졌다.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상을 주기로 했다. 밖에서 아침을 먹고 쇼핑도 할 생각이었다.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휴대폰과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앞 분식집에 막 들어섰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아주머니 두 분의 대화가 들려왔다. 놀랍게도 시댁 이야기였다.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들었어요? 어제 우리 옆 단지에 사는 그 박 사장네 회사 망했다면서요? 오늘 아침에 직원들이 회사 앞에서 월급 달라고 난리를 쳐서 경찰까지 왔다던데요.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다. 정말요? 나는 그 집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망했다니. 예전에 우리 며느리한테 들었는데 그 집 시어머니가 엄청 드세고 며느리한테도 못되게 굴었다던데 맨날 며느리 구박하고 이제 벌 받는 건가 보네.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니 속이 더 후련해졌다. 박서방 집안의 이야기가 벌써 동네에 쫙 퍼졌구나. 남을 괴롭힌 대가가 바로 이런 거다. 분식집에서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을 든든하게 먹고 쇼핑을 하러 갔다. 예전에 시댁에 살 때는 시어머니가 돈 함부로 쓴다고 해서 쇼핑은 꿈도 못 꿨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옷이 보이면 그냥 사면 된다.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다. 오전 내내 쇼핑을 해서 옷 몇 벌과 화장품을 샀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시어머니였다. 낡은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예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무척 초췌해 보였다. 시어머니도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금세 붉어졌다.
나에게 다가와 말을 걸려는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몸을 돌려 걸었다.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분명 나에게 애원하러 온 것이겠지만 나는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예전에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똑같이 갚아줄 생각이었다. 집에 돌아와 산 물건들을 정리하고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김 실장님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실장님, 또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박서방네에 또 큰일이 났습니다. 방금 받은 소식인데 박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직원들에게 월급 달라고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빚쟁이들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박서방네 회사가 자금난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제 채권자들이 회사가 망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빚 독촉을 하러 온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던 집까지 압류당했다고 합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정말요? 집까지 압류당했어요? 그럼 지금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긴요. 집이 압류당했으니 쫓겨날 수밖에요. 지금은 머물 곳도 없다고 합니다. 아까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아가씨를 찾아가서 머물 곳을 좀 마련해달라고 하려다가 박민준 씨가 말렸다고 합니다. 아가씨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요?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나한테 머물 곳을 마련해달라고요? 꿈도 크네요. 예전에 그들이 나를 쫓아냈을 때는 나한테 머물 곳을 마련해줄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제 그들이 갈 곳이 없는 건 다 자업자득이에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아가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금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싸우다가 밀쳐져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박민준 씨가 따지려다가 오히려 한 대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모자 둘 다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다 자초한 일이죠. 평소에 그렇게 오만하게 굴었으니 이제 남들에게 당하는 것도 당연하죠. 김 실장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속이 후련했다. 박서방 집안은 이제 회사도 망하고 돈도 없고 집도 없다. 병원비 낼 돈도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나를 괴롭힌 대가다. 저녁에는 푸짐한 저녁 식사를 차렸다. 제육볶음, 갈비찜, 마늘종볶음, 그리고 토마토 계란탕까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박서방 집안은 지금쯤 머물 곳을 걱정하고 있겠지. 어쩌면 밥도 굶고 있을지 모른다. 그 생각을 하니 속이 시원했다. 6, 7, 8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연예인이 나왔다. 시댁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이혼하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였다. 나도 드디어 그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점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우리 좀 도와줘. 우리 지금 머물 곳도 없고 밥도 못 먹고 빚도 잔뜩 졌어. 네 엄마한테 말 좀 잘해서 우리 좀 봐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제발.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세요? 예전에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벌써 잊으셨어요? 저를 애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하고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과일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저를 쫓아내셨잖아요. 이제 와서 어려워지니까 저한테 비시는 거예요? 늦었어요.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님 번호도 차단할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마음속의 화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나는 알았다. 박서방 집안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는 전화로 말했다. 서연아, 박서방네 일은 다 해결됐어.
그들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빚도 잔뜩 졌고 집도 압류당했어. 이제 머물 곳도 없으니 더는 너를 괴롭힐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집에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오렴. 네가 제일 좋아하는 방 그대로 준비해뒀어. 나는 감동해서 말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저 지금은 혼자 지내는 게 괜찮아요. 나중에 엄마 보고 싶을 때 갈게요. 그래,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오렴. 엄마는 언제나 너를 환영해. 혼자 지내면서 몸 잘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전화하렴.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일하고 안 좋은 일은 다 잊고 더 행복해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길에서 시어머니와 박민준을 다시 보았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깨진 밥그릇을 들고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다. 무척 비참해 보였다. 시어머니가 나를 발견하고 다가와 말을 걸려고 했다. 나는 서둘러 몸을 돌려 걸었다.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지금 무척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다.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다. 그 후로 나는 시어머니와 박민준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결국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구걸로 연명하며 살았다고 한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고. 나는 조금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나를 괴롭힌 대가다. 선과 악에는 결국 보답이 따른다. 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9, 10, 11, 12, 13. 지금의 나는 무척 행복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고 월급도 만족스럽다. 곁에는 좋은 친구들도 많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산다. 나는 나의 미래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길거리에서 시어머니와 박민준이 구걸하는 모습을 본 후 나는 일부러 며칠 동안 그 동네를 피해 다녔다. 다시 마주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은 결국 오고야 말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아파트 현관 입구 계단에 구부정한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다. 허름하고 색바랜 외투에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고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를 쥐고 있었다. 멀리서 봐도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몸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내가 발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빛나더니 마치 구명더처라도 잡은 듯이 비틀거리며 내게 달려와 팔을 꽉 붙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깜짝 놀랐다. 서연아, 서연아, 드디어 돌아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으며 알 수 없는 시큼한 냄새가 났다. 내가 여기서 며칠이나 너를 기다렸는지 몰라.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만났네.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어찌나 세게 잡았는지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았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다.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이랑은 할 말 없어요. 아니야, 서연아. 시어머니가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지나가던 이웃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쳐다봤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다리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다.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예전에 너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너한테 욕하고 때리고 다 엄마 잘못이야. 이번 한 번만 엄마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도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귀찮을 뿐이었다.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나는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그녀는 더 꽉 붙잡았다. 서연아, 네가 마음 착한 거 알아.
네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이제 정말 살 수가 없어. 매일 다리 밑에서 자고 남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나 먹고 있어. 민준이는 며칠 전에 고열로 쓰러졌는데 약 살 돈도 없어. 그녀는 점점 더 불쌍하게 말하며 눈물 콧물을 내 바지에 닦아댔다. 나는 혐오감에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어떻게 살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전에 나를 쫓아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지 걱정이나 했어요? 이제 와서 비는 거예요? 진작에 뭘 하고. 그래, 다 우리 잘못이야.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를 바닥에 찧었다. 나랑 민준이가 눈이 멀어서 너처럼 좋은 며느리를 소중히 여길 줄 몰랐어.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당연해. 하지만 서연아, 예전에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봐서라도 민준이 좀 도와줘. 걔가 이렇게 버티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 부부의 정?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으세요? 예전에 박민준이 비서랑 바람 피웠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이나 했어요? 당신이랑 같이 나한테 욕할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냐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늦었어요. 주변의 이웃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몇몇 아주머니들은 옆에서 수군거렸다. 저 사람 예전에 그 오만한 시어머니 아니야? 지금은 왜 저렇게 무릎을 꿇고 있어? 그 집 회사 망하고 집도 압류당했다던데. 이제 살 곳도 없나 봐. 예전에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이제 벌 받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하지만 여전히 내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서연아, 우리가 창피한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 네가 우리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네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내가 내 종이 되어서 빨래하고 밥하고 다시는 너한테 대들지 않을게. 나는 그녀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예전에 내 앞에서 의기양양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다 자업자득이다. 나는 힘껏 다리를 걷어차 마침내 그녀를 떨쳐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 그녀가 만졌던 곳을 닦아냈다. 당신이 여기서 사흘 밤낮을 무릎 꿇고 있어도 나는 안 도와줄 거예요. 당장 가세요.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말을 마치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에서 그녀의 울음소리와 이웃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니 지금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집에 돌아와 바지를 벗어 세탁기에 던져넣고 손을 씻었다. 마음이 여전히 불쾌했다. 소파에 앉아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님이었다. 아가씨, 퇴근하셨습니까? 방금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아가씨 아파트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있다던데요. 김 실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네, 여기서 저를 며칠이나 기다렸나 봐요. 방금도 바닥에 무릎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엄마한테 잘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쫓아냈어요. 안 도와줄 거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김 실장님이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관 뚜껑을 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번에 아가씨가 도와주시면 다음에도 분명히 또 찾아와서 괴롭힐 겁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민준 씨가 오늘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몸이 너무 약해서 짐을 나르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사 말이 영양실조에 고열까지 있다고 합니다. 치료받을 돈이 없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그래도 박민준과 부부였는데 그가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나.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렸다. 이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예전에 그들이 나에게 잘해줬다면 오늘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그가 어떻게 되든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들 스스로 소중한 것을 지킬 줄 몰랐으니
이제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아가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푹 쉬십시오. 그들 때문에 아가씨 기분까지 망치지 마시고요.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아가씨를 괴롭히면 사람을 보내서 쫓아내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실장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엄마와 김 실장님이 있으니 박서방 집안 사람들이 다시 나를 괴롭힐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와 박민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들은 놀랍게도 내 회사 앞에 나타났다. 그날 퇴근하고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멀지 않은 길가에 시어머니와 박민준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박민준은 얼굴이 창백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벽에 기대어 있었다. 무척 허약해 보였다. 시어머니가 그를 부축하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그녀는 다시 다가와 말을 걸려고 했다. 나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며 택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어코 나를 따라와 팔을 붙잡았다. 서연아, 잠깐만, 딱 한마디만 할게. 민준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의사가 돈 없어서 치료 못 받으면 희망이 없대. 네가 덕을 쌓는 셈치고 우리 좀 도와줘. 박민준도 나를 쳐다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쉰 목소리로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너랑 안 싸울게. 엄마 말도 안 들을게.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는 박민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아팠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저는 안 도와줄 거예요. 당장 가세요. 우리 회사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다. 차가 출발할 때 백미러로 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길가에 서서 내 차를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박민주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들이 불쌍하다고 해서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더 심하게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이미 그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고 다시 그들에게 끌려 들어갈 수는 없다.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늘 회사 앞에서 시어머니와 박민준을 만난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무척 화를 내셨다. 그들이 감히 아직도 너를 괴롭혀? 너무하네. 내가 내일 사람을 보내서 경고할게. 다시 내 회사나 아파트 앞에 나타나서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할 거야. 나는 서둘러 말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제가 쫓아냈으니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낼 수 있어요. 서연아,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그런 사람들은 마음 약하게 대하면 안 돼. 그러면 더 기어오른다고. 걱정 마.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그들이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행복하게 살고 안 좋은 일은 다 잊고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시어머니와 박민주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택배 하나를 받았다.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쓴 편지였다. 편지에는 후회하는 말들이 가득했다. 예전에 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지금은 무척 후회한다고. 박민준의 병세가 점점 더 심각해지니 엄마한테 잘 말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편지 마지막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편지를 읽자마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나는 이것이 그들의 시간 벌기 작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정말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은 분명히 예전처럼 나를 괴롭힐 것이다. 나는 다시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며칠 후 김 실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민준이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지금은 다리 밑에 누워서 길 가던 사람들이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시어머니는 매일 길거리에서 구걸해서 박민준에게 가장 싼 약과 음식을 사다 주지만 전혀 소용이 없다고. 박민준의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여전히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며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시어머니와 박민준에 대한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다.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마 이 도시를 떠났거나 아니면 여전히 다리 밑에서 힘겹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나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고 영화를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도 점점 예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점점 더 밝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 나는 나의 미래가 아직 길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우. 시어머니의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며칠 동안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자 이제 그 모자는 완전히 포기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박민준이 우리 집 문 앞까지 찾아올 줄이야. 그것도 소위 성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재결합을 요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은 토요일, 모처럼 쉬는 날이었다. 나는 소파에 편안히 누워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손에는 수박 반통을 들고 맛있게 먹고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던 것과는 달리 아주 조심스러운 소리였다. 나는 택배 기사인가 싶어 수박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지난번 회사 앞에서 봤을 때보다 더 마른 모습이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예전에 입던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빨기는 했지만 목깃과 소매뿌리가 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빨간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봉지는 낡아 보였고 안에는 무언가 잔뜩 들어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박민준의 눈이 빛나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집에 있었네. 쉬는데 방해한 건 아니지? 나는 그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막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 아니었어? 너랑은 할 말 없어. 박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비닐봉지를 앞으로 내밀었다. 서연아, 예전에 내가 다 잘못했어. 이번에는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이거 네가 예전에 좋아했던 과일들인데 받아줘. 나는 그 비닐봉지를 쳐다보았다. 안에는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 사과와 바나나가 들어있었다. 어떤 사과는 껍질이 거뭇거뭇했다. 길거리 노점에서 산싸구려 과일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예전에 나와 사귈 때 그는 항상 가장 신선하고 비싼 과일만 사다 주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선물 하나 사올 형편도 안 되는 모양이었다. 나는 그 비닐봉지를 받지 않고 말했다. 필요 없어. 내가 사 먹으면 돼.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나 방해하지 말고. 박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비닐봉지를 문 앞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손을 비비며 큰 용기를 낸 듯이 말했다. 서연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정말 미안했어. 엄마 말만 듣고 비서랑 바람 피우고 너한테 상처 많이 줬어. 요즘 들어서야 깨달았어. 네가 없는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회사도 망하고 집도 없어지고 나서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 그는 말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목소리도 조금 떨렸다. 서연아,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재혼하자.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엄마 말 안 들을게. 모든 걸 다 내 말대로 할게. 너한테 잘할게. 다시는 너한테 상처 안 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이 상황에 아직도 재혼할 생각을 하다니 정말 꿈도 크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박민준, 너 제정신이야? 이제 와서 내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고? 예전에 비서랑 바람 피웠을 때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은 했어? 예전에 내 엄마가 나한테 욕하고 밀칠 때 옆에서 가만히 있었으면서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은 했냐고. 이제 네가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나랑 재혼하고 싶다고? 그게 가능할 것 같아? 박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연아,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미 엄마랑도 얘기 끝냈어. 다시는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으시겠대. 엄마도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너한테 잘해주시겠다고 하셨어. 이번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믿어달라고? 나는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박민준, 내가 아직도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예전에 나한테 몇 번이나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결과는 어땠는데? 한 번이라도 지킨 적 있어? 똑똑히 들어. 불가능해. 우리는 이번 생에 다시는 재혼할 일 없어. 그 생각은 버려. 박민준이 다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만해. 당장 가. 그리고 내 물건도 가져가. 필요 없어. 나는 문 앞 신발장 위에 있던 비닐봉지를 그의 품에 던져 넣었다. 박민주는 받지 못했고 비닐봉지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서 사과와 바나나가 굴러나왔고 몇 개는 뭉개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보고 눈이 더 붉어졌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울면서 과일을 주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는 정말 너 없이는 안 돼.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조금도 가엾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귀찮을 뿐이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기서 울지 마. 빨리 줍고 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과일을 줍던 박민준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실망과 원망이 가득했다. 서연아, 너 정말 그렇게 매정해? 우리 3년 동안 부부였잖아. 그 정은 조금도 생각 안 해? 부부의 정? 나는 그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박민준, 네가 감히 나한테 부부의 정을 얘기해? 예전에 나를 배신했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이나 했어? 예전에 내 엄마랑 같이 나를 괴롭혔을 때 부부의 정을 생각했냐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다니 늦었어. 당장 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말을 마치고 나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고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박민준이 갑자기 달려들어 내 손목을 꽉 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깜짝 놀랐다. 서연아, 가지 마. 내 말 한마디만 더 들어줘. 딱 한마디만. 내가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앞으로 열심히 할게. 일자리도 구하고 돈도 벌어서 앞으로는 너한테 좋은 삶을 살게 해줄게. 이번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될까? 나는 그의 손에 잡힌 손목이 아파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거 놔.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너랑 재혼 안 한다고? 당장 가. 안 그러면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민주는 내게 밀쳐져 비틀거리며 뒤로 몇 걸음 물러서다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쭈그려 앉아 바닥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 낡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갔다. 나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고도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드디어 조용해졌다고 생각했다. 나는 문을 닫고 문 뒤에 기댄 채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몸을 돌려 걸레를 가져와 문 앞바닥을 깨끗하게 닦았다. 바닥을 다 닦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님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실장님, 웬일이세요?
아가씨 방금 들었는데 박민준 씨가 아가씨 집에 갔다면서요? 별일 없었습니까? 나는 잠시 멈칫했다. 실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김 실장님이 웃으며 말했다. 사모님께서 아가씨를 걱정하셔서 박서방네 사람들 동향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어떤 사람이 박민준 씨가 아가씨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해서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저 괜찮아요. 재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쫓아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김 실장님이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좋게 대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기어오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제 재래시장에서 구걸하다가 다른 사람이랑 물건 때문에 싸우다가 한 대 맞았다고 합니다. 지금 얼굴이 퉁퉁 부어 있다고 합니다. 박민준 씨가 아가씨 집에 가기 전에 병원에 들렀다가 시어머니한테 욕만 먹었다고 합니다. 능력도 없는 놈이 며느리 하나 못 잡는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정말 똑같은 모자다. 아직도 반성할 줄을 모른다. 맞은 것도 당연하다. 왜 남의 물건을 훔치려고 했을까? 당연하죠. 김 실장님이 말했. 지금 그 모자는 사는 게 점점 더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박민준 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매일 사람들과 싸우고 물건을 훔치고 근처 사람들도 다 그들을 싫어해서 때로는 일부러 괴롭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다 자업자득이죠. 예전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김 실장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소파에 돌아와 드라마를 계속 봤다. 하지만 마음은 아까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박민준과 시어머니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분명히 다시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그들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다. 그날 나는 친구와 쇼핑을 하다가 한 포장마차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가 궁금해해서 나도 따라가 보았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시어머니와 박민준을 보았다. 시어머니가 포장마차 주인과 싸우고 있었다. 손에는 튀김 하나를 쥐고 있었다. 주인이 그의 손을 잡고 돈을 내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튀김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인색하게 굴어? 우리 아들이 곧 돈 벌어올 거야. 그때는 10배로 갚아줄게. 주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벌써 3개나 먹었잖아. 하나도 돈 안 내고 또 가져가려고 해? 빨리 돈 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박민준이 옆에서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고 오히려 박민준을 밀쳤다. 너는 왜 나를 말려? 아직 배도 안 찼단 말이야. 다 너 때문이야. 능력도 없는 놈이 튀김 하나 못 사줘서 나까지 고생시키고. 박민준은 밀쳐져서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웃기도 했다. 손가락질하며 무척 창피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친구를 데리고 나왔다. 친구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방금 그 사람들, 너 아는 사람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야. 그 집 회사 망하고 지금은 사는 게 무척 비참해. 친구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구나.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이제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다 당연한 거야.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그들의 지금 모습은 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나는 조금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 후로 나는 자주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때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재래시장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채소를 훔쳤다고, 때로는 회사에서 동료들이 박민준이 근처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다가 몸이 너무 약해서 얼마 못하고 쫓겨났다고 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그리고 때로는 김 실장님이 나에게
그 모자가 돈이 없어서 쓰레기통에서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주워 먹는다고 하는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 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후련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괴롭힌 대가다. 선과 악에는 결국 보답이 따른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나도 점점 나의 삶에 집중하게 되었다. 일도 점점 더 순조로워졌고 사장님이 월급도 올려주셨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집에 가서 엄마와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다. 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고도 하셨지만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해서 당분간은 남자친구를 사귈 생각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고 충실해졌다. 그리고 박민준과 시어머니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졌다. 나는 그들의 고통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다. 나는 다시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그들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미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밑바닥에서 힘겹게 버티며 자신들이 예전에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다. 류. 날은 그렇게 하루하루 흘러갔다. 내 쪽은 순풍에 돛단 듯 모든 일이 순조로웠지만 박서방네는 하루가 다르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김 실장님은 거의 며칠에 한 번꼴로 그들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들을 때마다 속이 시원하고 통쾌했다.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었다. 그날도 퇴근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또 김 실장님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웃으며 말했다. 실장님, 오늘도 박서방네 새로운 비극 소식이 있나요? 저편에서도 김 실장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묻어났다. 아가씨, 이번에는 비극이라기보다 정말 처참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중고시장에서 시어머니와 박민준 씨를 봤다고 합니다. 집에 남은 마지막 값나가는 물건들을 팔고 있었다더군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웠다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 아가씨께 했던 짓을 생각하면 동정할 가치도 없지만요. 나는 마음이 동해서 물었다. 아, 그래요? 아직도 팔만한 값나가는 물건이 남아 있었어요? 예전에 집은 압류당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집에서 압류당하지 않은 자잘한 물건들과 시어머니 손에 있던 그 금팔찌 말입니다. 김 실장님이 말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아가씨께서 박민준 씨와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매일 그 팔찌를 차고 아가씨 앞에서 흔들어대던 것 말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며 몇 천만 원은 좋게 나간다고 했었죠. 평소에는 남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했는데 오늘 돈 몇 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나는 당연히 그 금팔찌를 기억했다. 내가 막박 서방네에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는 그 누런 팔찌를 차고 일부러 내 앞에서 팔을 걷었다 내렸다 하며 말했다. 서연아, 이거 봐라. 이 팔찌 우리 박서방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야. 못해도 5천만 원은 나갈걸. 네가 시집 왔다고 해서 이거 넘볼 생각은 마라. 이건 나중에 내 손주 며느리한테 물려줄 거니까. 그때는 참 억울했다. 나는 그의 물건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는 나를 도둑 취급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가부가 결국에는 빚 갚는 데 쓰이게 될 줄이야. 그럼 선뜻 팔던가요? 나는 옌부주 물었다. 팔찌를 팔기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파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시원했다. 선뜻 팔았을 리가요. 김 실장님이 말했다. 중고시장 사람들 말로는 시어머니가 팔찌를 손에 꽉 쥐고 값을 흥정할 때 눈물이 그렁그렁했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최대 300만 원까지 쳐주겠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이 팔찌 순금이야. 예전에 살 때 400만 원도 넘게 줬는데 어떻게 300만 원밖에 안 쳐줘? 라고요. 그랬더니 구매자가 바로 지금은 당신이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지
내가 사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잖아. 팔기 싫으면 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에는 옆에 있던 박민준 씨가 엄마, 일단 돈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 오늘 저녁도 굶어야 해요 라고 설득해서야 울면서 팔찌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300만 원? 그 팔찌, 내가 보기에는 순금도 아닌 것 같았는데 도금이었을지도 몰라. 300만 원에 팔린 것도 다행이지. 그때 심장이 멎을 뻔했겠네. 당연하죠. 김 실장님이 말했다. 구매자가 돈을 줄 때도 팔찌를 꽉 쥐고 놓지 않아서 결국 구매자가 억지로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면서 내 팔찌, 내 가보라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구경하면서 비웃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작에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말았어야지라고도 했다더군요. 박민준 씨는 옆에서 말리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목까지 빨개졌다고 합니다. 나는 속이 후련했다. 다 자업자득이죠. 예전에 그 팔찌를 들고 내 앞에서 자랑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이제 와서 마음 아파봤자 늦었죠. 김 실장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부엌으로 가서 맛있는 저녁을 차렸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박서방네는 이제 갑옷까지 팔았으니 앞으로는 정말 바람을 마시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도 내가 한밥이 맛없다고 타박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지덕지일 것이다. 생각만 해도 통쾌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박서방네의 비참함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틀 후 주말에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마트 입구에서 사람들이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원래 이런 연어에 끼어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속에서 내 물건 훔치지 마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좀 익숙했다. 시어머니 같았다. 나는 궁금해서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갔다. 역시나 시어머니와 박민준이었다. 시어머니는 손에 낡은 천 가방을 안고 있었는데 안에는 빵 몇 개와 단무지 한 봉지가 들어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의 남자가 그의 천 가방을 빼앗으려 하며 소리쳤다. 너도 이렇게 가난하면서 빵은 왜 사? 나 2개만 주면 안 돼? 시어머니는 가방을 꽉 껴안고 놓지 않으며 울면서 소리쳤다. 이건 나랑 내 아들 오늘 유일한 밥이야. 훔치면 안 돼. 다시 훔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밀쳤다. 시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천 가방도 바닥에 떨어져 안에 있던 빵이 굴러나왔고 어떤 것은 흙이 묻었다. 그 남자는 빵 2개를 주워 품에 넣고 도망갔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땅에 굴러다니는 빵을 보며 더 서럽게 울었다. 울면서 허벅지를 치며 소리쳤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달파, 내 빵. 이건 나랑 내 아들 오늘 밥인데. 박민주는 옆에 서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다.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고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과일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나를 돈 낭비하는 며느리라고 욕했는데 이제는 빵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다.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몸을 돌려 마트로 들어갔다. 물건을 사면서도 생각했다. 예전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주고 박민준이 조금이라도 남자다웠다면 그들이 오늘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소중한 것을 지킬 줄 몰랐고 나를 쫓아냈다. 이제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마트에서 나올 때 시어머니와 박민주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바닥에는 흙이 묻은 빵 몇 개만 남아 사람들에게 짓밟여 있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엄마는 전화로 말했다.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가 며칠 후에 너 있는 쪽으로 회의하러 가는데 너 보러 갈게. 네가 좋아하는 간식 좀 사다 줄게. 나는 무척 기뻐서 말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일도 순조롭고요. 엄마 오시면 제가 마중 나갈게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마중 나올 필요 없어. 그때 기사 보내서 가면 돼. 아, 박서방네 일은 들었어? 김 실장님한테 들었는데 그들 이제 밥도 못 먹고 밖에서 다른 사람이랑 물건 때문에 싸운다던데. 정말이지. 갈수록 꼬리말이 아니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오늘 마트 앞에서 봤어요. 빵 뺏기고 엄청 서럽게 울더라고요. 하지만 다 자업자득이죠. 나는 조금도 동정심이 안 들어요. 엄마가 말했다. 내 말이 맞아. 그런 사람들은 동정하면 안 돼. 그들이 예전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네가 지금 그들을 동정하면 그들은 분명히 다시 너한테 들러붙을 거야. 그때는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거야. 걱정 마. 내가 김 실장님한테 말해뒀어. 더 주의 깊게 살피라고. 그들이 다시 너를 괴롭히면 바로 처리하라고.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엄마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엄마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정리하다가 예전에 박민준이 나에게 준 그 낡은 비닐봉지를 보았다. 안에 있던 사과와 바나나는 이미 썩어 있었다. 내가 미처 버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버려야겠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나는 다시 박민준과 시어머니의 비참한 모습을 떠올렸다. 그들은 이제 머물 곳도 없고 매일 다리 밑에서 자고 남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먹을 것을 두고 싸워야 한다. 생각만 해도 비참했다. 하지만 나는 예전에 그들이 나에게 했던 짓들을 떠올리면 마음속에 그 작은 연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다. 그들 스스로 소중한 것을 지킬 줄 몰랐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몰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이틀 후 엄마가 오셨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잔뜩 사오셨고 새 옷도 몇 벌 사오셨다. 엄마를 보니 나는 무척 기뻐서 손을 잡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엄마는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다. 서연아, 네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보니 엄마는 이제 마음이 놓여. 예전에 박서방네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왔네.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고 안 좋은 일은 다 잊어버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알겠어요. 저 지금 무척 행복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엄마는 우리 집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이틀 동안 우리는 함께 쇼핑하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무척 행복했다. 엄마는 나에게 만약 여기서 일하는 것이 싫으면 엄마 회사에 와서 도와주거나 다른 도시로 가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다. 엄마는 언제나 나를 지지한다고 하셨다. 나는 지금 이 일이 무척 좋다고 말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엄마가 가실 때 특별히 당부하셨다. 만약 박서방네 사람들이 다시 나를 괴롭히면 바로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엄마가 처리해주겠다고. 나는 웃으며 알겠다고 했다. 엄마를 차에 태워보내고 엄마의 차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엄마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의 미래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박민준과 시어머니는 점점 더 비참해질 것이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예전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실장님이 다시 전화했다. 박서방네는 이제 다리 밑에서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다리 밑이 너무 추워서 박민준이 다시 고열로 쓰러졌다고. 시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다고. 때로는 따뜻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에서 남들이 먹다 남은 도시락을 주어 박민준에게 먹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자신은 남들이 버린 빵 조각을 먹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니 지금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선과 악에는 결국 보답이 따른다고 믿는다. 그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7. 김 실장님이 전해준 이야기는 듣기에는 통쾌했지만 나는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박서방 집안이 그 지경까지 이른 것은 모두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나는 거리에서 그 모자를 다시 마주치고 말았다. 그 모습은 김 실장님의 설명보다 10배는 더 비참했다. 그날은 수요일, 엄마에게 서류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일부러 일찍 퇴근했다. 시내 중심가 버스 정류장에 막 도착했을 때 정류장 옆 담벼락 구석에 두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더럽고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서 마치 버려진 쓰레기 더미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한 사람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쉰 목소리에 심한 기침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목소리 박민준과 너무 닮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다시 쳐다보았다. 자세히 보니 정말 그들이었다. 안쪽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박민준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핏기 하나 없었다. 눈을 감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언제라도 쓰러질 것처럼 허약해 보였다. 바깥쪽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낡은 외투는 흙투성이었고 머리는 집단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손에는 이가 빠진 그릇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구걸하고 있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곧 죽을 것 같아요. 약 살 돈 좀 주세요.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못 본 척하거나 그들을 피해 돌아갔다. 아무도 멈춰서서 돈을 주지 않았다. 몇몇 젊은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웃으며 말했다. 저 사람들 예전에는 엄청 오만하게 굴었다던데 지금은 왜 저렇게 됐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하지만 손에 든 그릇은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구걸했다. 바람이 불어오자 그녀는 몸을 떨었고 기침 소리도 따라 나왔다. 박민준보다 더 심해 보였다. 나는 멀리서 차갑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예전에 그들이 나를 쫓아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이제 그들이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굶주리며 따뜻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는 것은 다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다. 그때 전동 자전거를 탄 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멈춰섰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 시어머니의 그릇에 넣어주며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정말 불쌍하네. 시어머니는 서둘러 고개를 들어 아주머니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다. 목이 메어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오래오래 사세요. 아주머니는 손을 흔들며 전동 자전거를 타고 가버렸다. 시어머니는 그 2,000원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꽉 쥐고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계속해서 구걸했다. 제발 좀 더 주세요. 제 아들이 정말 곧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다.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지나가자 시어머니가 서둘러 다가갔다. 하지만 그 남자는 혐오스럽다는 듯이 그녀를 밀치며 말했다. 저리가, 내 옷 더럽히지 말고. 시어머니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그릇도 바닥에 떨어져 안에 있던 2,000원이 굴러나와 옆에 있던 물웅덩이에 빠졌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일어나
바닥에 흙탕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손을 뻗어 그 2,000원을 건져냈다. 돈은 이미 물에 젖고 흙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옷에 닦아서 다시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그리고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작고 억눌린 울음소리가 무척 비참하게 들렸다. 박민준이 그녀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떠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허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아무도 우리한테 돈 안 줘요. 시어머니는 박민준의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눈물을 닦고 기어가서 그의 곁에 앉았다.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만지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내 머리가 왜 이렇게 뜨거워? 어떡해. 우리 약 살 돈도 없는데. 이러다가 잘못되면 엄마는 어떻게 살아? 박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고 힘없이 말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냥 좀 추워서. 시어머니는 서둘러 셴성대 낡은 이불을 박민준에게 덮어주었다. 자신은 얇은 옷 한 겹만 입고 차가운 바람에 덜덜 떨었다. 그녀는 박민준을 쳐다보며 울면서 말했다. 민준아,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예전에 너무 욕심 많고 횡포를 부려서 서연이를 쫓아냈어. 안 그랬으면 우리가 오늘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멀리서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다. 이제 와서 자기 탓이라고? 진작에 뭘 하고 예전에 나를 해도 못 낳는 암탈기라고 욕하고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물건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고 몸을 돌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막 자리를 잡자마자 버스가 도착했다. 나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담벼락 구석에서 구걸하는 모습이 아직도 보였다. 마음속에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다.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을 망쳤으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자마자 휴대폰이 울렸다. 김 실장님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실장님, 또 무슨 소식이에요? 김 실장님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오늘 시내 중심가에서 시어머니와 박민준 씨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리 밑에서도 살 수 없어서 길거리에서 웅크리고 있다고 합니다. 박민준 씨는 고열에 시달리고 시어머니도 추위에 떨며 기침을 하고 따뜻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할 곳이 없어서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박민준 씨 병세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오늘 퇴근할 때 봤어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하지만 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죠.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김 실장님이 말했다. 그들 스스로 소중한 것을 지킬 줄 몰랐으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군고구마 장수랑 싸웠다고 합니다. 군고구마를 훔치려다가 장수한테 뺨을 한 대 맞았다고 합니다. 얼굴이 퉁퉁 부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아직도 물건을 훔치려고 하다니. 정말이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네요. 맞은 것도 당연하죠. 왜 나쁜 짓을 해서? 당연하죠. 김 실장님이 말했다. 그 장수도 힘들게 군고구마 구워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훔치게 놔두겠습니까? 나중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려서 일이 더 커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도 정말 불쌍하더군요. 맞고도 대들지도 못하고 바닥에 앉아서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불쌍하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가 불쌍하면 예전에 박서방네에서 내가 당한 억울함은 누가 불쌍해해줘요? 그가 지금 겪는 고통은 내가 예전에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 실장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계란 하나 풀고 시금치도 몇 입 넣었다.
따뜻한 라면을 먹으며 나는 다시 길거리의 박민준과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들은 지금쯤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고 있겠지. 예전에는 매일같이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도 내가 한 밥이 맛없다고 타박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국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감지덕지일 것이다. 생각만 해도 통쾌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더 비참한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이틀 후 회사 근처 편의점에 아침을 사러 갔는데 문 앞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어떤 사람을 부축해서 경찰차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궁금해서 다시 쳐다보았다. 놀랍게도 경찰에게 부축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박민준이었다. 그는 며칠 전보다 더 허약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은 채 마치 기절한 것 같았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따라가며 울면서 경찰에게 말했다. 경찰관님,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제발요. 한 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미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치료받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계속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저희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어요. 경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박민준을 부축해서 경찰차에 태웠다. 시어머니도 따라 탔다. 경찰차는 곧 떠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진작에 그렇게 오만하게 굴지 말았어야지라고 했다. 나는 옆에 서서 차갑게 경찰차가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박민준이 이렇게 된 것은 전부 그와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다. 예전에 그들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해줬다면 오늘 같은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경찰이 그를 병원에 데려가도 그들은 병원비를 낼 돈이 없다. 결국에는 똑같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회사에 돌아와 방금 본 일을 동료에게 이야기했다. 동료가 듣고 한숨을 쉬었다.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는 다 이유가 있구나.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이제 이런 꼴을 당하는 것도 다 당연한 거야. 하지만 어쨌든 너는 지금 이렇게 잘 지내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예전에 겪은 고통,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잘 지내면 그들이 어떻게 되든 나랑은 상관없어.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다. 그 불행한 사람들과 일들 때문에 내 기분까지 망치지 마. 나는 응이라고 대답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옌부주 생각했다. 박민준이 병원에 실려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들은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병원에서 쫓겨날까? 시어머니는 또 어디서 구걸할까? 하지만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녁에 퇴근하고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늘 박민준이 경찰에 실려 병원에 간 것을 이야기했다. 엄마가 듣고 말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자업자득이야. 하지만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마. 내 삶을 잘 살면 돼. 그들이 다시 너를 괴롭히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처리할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신경 안 써요. 그들은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를 괴롭히겠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혼자 지내면서 몸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마. 시간 나면 집에 와서 엄마도 보고.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씻고 나서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꿈도 꾸지 않고 푹 잤다. 아마 박서방네 일이 더 이상 내 기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동료들이 박민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한 동료가 말했다. 어제 박민준이 병원에 실려간 후에 의사가 검사해봤더니 고열뿐만 아니라 폐렴까지 걸렸다고 했대. 며칠만 더 늦게 왔으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거래.
하지만 그들이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병원에서는 박민준에게 해열제 주사 한 대 놔주고 그와 시어머니를 쫓아냈대. 다른 동료가 말했다. 어제 오후에 어떤 사람이 시어머니가 박민준을 데리고 다시 그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봤대.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대. 나중에 날이 어두워질 때쯤 도시 관리원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며 그들을 쫓아냈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른대. 나는 동료들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박서방네의 지금 상황으로는 병원에 실려가도 치료받을 돈이 없으니 결국에는 길거리로 돌아와 구걸할 수밖에 없다. 도시 관리원들에게 쫓겨난 것도 당연한 일이다. 공공장소에서 구걸하며 도시 미관을 해쳤으니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박서방네에 대한 소식을 다시는 듣지 못했다. 길거리에서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이 도시를 떠났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구걸하나 보다 생각했다. 드디어 조용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김 실장님이 다시 나에게 전화했다. 그 모자는 아직 이 도시에 있으며 예전보다 더 비참하게 살고 있다고. 김 실장님 말로는 박민준의 폐렴이 점점 더 심각해져서 길도 걷지 못하게 되었다고. 시어머니가 그를 업고 구걸할 수밖에 없다고. 시어머니는 박민준에게 약을 사주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를 다 주운 후에는 박민준을 업고 길거리로 가서 구걸한다고. 때로는 하루에 1,000원도 못 벌어서 가장 싼 해열제도 사지 못한다고.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가 몰래 재래시장에서 남들이 버린 썩은 채소를 주워 끓여 먹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박민준은 기운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만 있고 밥도 먹지 못한다고. 나는 김 실장님의 말을 듣고도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었으니 이제 아무리 비참해도 다 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선과 악에는 결국 보답이 따른다고 믿는다. 그들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잘 살면 된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쇼핑하고 영화를 보고 가끔 집에 가서 엄마를 뵙고 나는 나의 미래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박민준과 시어머니는 그저 밑바닥에서 힘겹게 버티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를 괴롭힌 대가다. 김 실장님이 전해준 이야기는 듣고 그냥 잊어버렸다. 박서방 모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모두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나는 나의 삶을 잘 사는 것에만 집중했다.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쇼핑하고 차를 마시며 가끔 엄마 집에 가서 밥을 먹었다. 평온하고 안정된 나날이었다. 보름쯤 지났을까?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엄마가 기사를 보내 신선한 해산물을 보내주시며 저녁에는 맛있는 것을 해먹고 배달 음식만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침 집에 주방 세제가 다 떨어져서 나는 지갑을 들고 아파트 앞 마트에 가려고 했다. 아파트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길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가 보낸 해산물을 배달해준 기사였다. 아마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봐 잠시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하고 마트로 가려는데 눈꼬리에 멀지 않은 길모퉁이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무언가를 끌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등이 심하게 굽어 있었고 더럽고 낡은 속옷을 입고 머리는 마른 풀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손에는 낡은 자루를 끌고 있었는데 안에는 무언가 잔뜩 들어있어서 무거워 보였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뒷모습, 시어머니와 너무 닮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 사람이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검고 마른 얼굴이 드러났다.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얼굴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정말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지난번 버스 정류장에서 봤을 때보다
몇 살은 더 늙어 보였다. 마치 70대 노파 같았다. 예전에 그 오만하고 횡포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끌고 있던 자루 옆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낡은 나무 판자 수레에 앉아 있었는데 몸에는 주워온 낡은 천조각 몇 개가 덮여 있었다.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어서 말할 기운도 없어 보였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끌고 있던 것은 박민준을 태운 나무 판자 수레였다. 그들이 왜 여기에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나는 순간 혐오감이 치밀어 올라 몸을 돌려 마트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두 걸음도 채 떼기 전에 시어머니가 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순식간에 빛나더니 마치 구명다처라도 잡은 듯이 손에 든 자루를 버리고 비틀거리며 내게 달려왔다. 달려오면서 소리쳤다. 서연아, 서연아, 너 맞지? 서연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기사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서둘러 내 앞에 서서 경계하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는 기사에게 막혀 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옷자락을 꽉 쥐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서연아, 나야. 엄마, 나 못 알아보겠어? 서연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민준이 좀 살려줘. 걔 곧 죽을 것 같아?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어 수군거리며 구경했다. 나는 무척 창피해서 차갑게 말했다.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를 서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안 도와줄 거예요. 당장 가세요. 서연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면 안 돼? 시어머니가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그녀는 나를 향해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에서 금세 피가 흘렀다. 서연아, 예전에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나빴어. 너한테 욕하고 때리고 널 쫓아낸 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하고 민준이 좀 살려줘. 걔가 죽으면 나도 살 수 없어. 나는 그녀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도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 그저 연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해봤자 소용없다. 여기서 연기하지 마세요.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이 죽든 살든 나랑은 상관없어요. 당장 일어나세요.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말고요. 서연아, 연기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민준이가 폐렴에 걸려서 매일 열나고 기침하는데 약 한 첩도 못 먹고 있어. 우리 지금 머물 곳도 없어서 다리 밑에서 자고 매일 쓰레기 줍고 구걸해서 겨우 먹고 살아. 제발 서연아, 네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좀 봐달라고. 밥 한 끼라도 먹게 해주고 민준이 약이라도 좀 사주게 해줘. 그녀는 말하면서 내 쪽으로 기어와 내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기사가 서둘러 그녀를 막았다. 박민준은 나무판자 수레에 앉아 나를 쳐다보며 입술을 움직였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에서 눈물 두 줄기만 흘렀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머니 너무 불쌍하다. 좀 도와주지. 그래, 아들이 곧 죽을 것 같다는데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지.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매정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무척 억울했다. 그들은 지금 시어머니의 비참한 모습만 보고 예전에 내가 박서방네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모른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어요. 매일 나를 애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욕하고 우리 엄마가 보내주신 물건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아냈어요. 지금 저렇게 된 것은 다 자업자득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멍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작아졌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안쓰럽게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하지만 여전히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다. 서연아, 알아. 내가 예전에 너한테 몹쓸 짓 많이 했어. 너한테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민준이 좀 살려줘. 걔는 아무 잘못 없잖아. 그가 아무 잘못 없다고?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가 아무 잘못 없으면 예전에 네가 나한테 욕할 때 왜 내 편 한 번 안 들어줬어? 예전에 네가 나를 쫓아냈을 때 왜 너를 말리지 않았어? 그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그가 너를 방관한 결과야. 그는 조금도 무고하지 않아. 그때 엄마가 보낸 기사가 갑자기 말했다. 아가씨, 이제 가셔야 합니다.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사에게 말했다. 가죠. 말을 마치고 나는 몸을 돌려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 않았다. 하지만 두 걸음도 채 떼기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길가로 달려가 기사가 세워둔 세단의 바퀴를 꽉 붙잡았다. 놓지 않고 울면서 소리쳤다. 서연아, 가지마. 네가 우리를 안 살려주면 우리는 정말 죽어. 서연아, 제발 우리 좀 살려줘. 기사가 서둘러 그녀를 떼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너무 꽉 잡아서 떼어낼 수가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기사에게 말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차 출발하세요. 기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몇 걸음 끌려갔지만 여전히 놓지 않고 끌려가면서 울면서 소리쳤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좀 용서해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소리쳤다. 어떤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기사에게 말했다. 멈추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기사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천천히 차를 몰았다. 시어머니는 10여 미터를 끌려가다가 마침내 바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치고 바닥에 넘어졌다. 무릎과 손바닥이 모두 까져서 피가 흘렀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점점 멀어지는 차를 보며 가슴 찢어지게 울었다. 서연아,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는 차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녀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았다. 마음속에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대가다. 그녀가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을 망치고 자기 아들을 망쳤으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집에 돌아와 사온 주방 세제를 부엌에 두고 엄마가 보내주신 신선한 해산물을 보며 마음속에 짜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해서 방금 시어머니를 만난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가 듣고 화를 내셨다. 그 사람들 정말 너무하네. 감히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내일 사람을 보내서 경고할게. 다시 내 근처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할 거야. 나는 서둘러 말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들이 저한테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창피했을 뿐이에요. 그들 때문에 엄마 몸 상하지 마세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하지만 네가 잘했어. 그들한테 마음 약하게 대하면 안 돼. 그러면 더 기어오를 거야. 앞으로는 외출할 때 기사 데리고 다녀. 혼자 나가지 말고 다시 그들 만나지 않게. 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엄마가 보내주신 해산물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푸짐한 해산물 파티를 할 생각이었다. 저녁에는 갯찜, 마늘버터 가리비 구이, 갈치조림, 그리고 해물탕을 만들었다. 무척 맛있게 먹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시어머니와 박민주는 지금쯤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겠지. 그들은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먹고 있을 것이다. 해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했다.
그 후로 나는 아파트 근처에서 시어머니와 박민준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김 실장님 말로는 그들은 나중에 도시관리원들에게 쫓겨나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도시로 갔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 도시 어딘가에서 구걸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박민준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 이미 죽었다고도 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든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죽고 사는 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친구들이 있다. 나의 미래는 밝다. 그리고 예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소행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것이 아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과 악에는 결국 보답이 따른다는 것이겠지. 보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나의 좋은 날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박서방 모자는 그저 밑바닥에서 힘겹게 버티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를 괴롭힌 대가다.